안녕하세요. 이 강의의 대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연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년에서 7년 동안 남들보다는 비교적 빠른 기간에 억대 연봉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럴 수 있었던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토대로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십만의 조회수, 그리고 수천 개의 댓글, 그리고 수백 개의 쪽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블라인드의 게시글은 사실 전체를 100을 놓고 보고 10%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요약본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하여 그 전체 면밀하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 현 직장에서 활용하는 5가지 시스템,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이나 면접 또는 승진, 보상,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 중에 첫 번째, 서류입니다. 왜 서류가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연봉 협상이라 그러면 면접에 일단 붙고 나서 시작하는 게 연봉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상대 회사와의 첫 번째 접점이 어딘지부터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서류입니다. 서류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그 상대 회사와의 첫 번째 접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류를 잘 패키징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면접과 각종 기타 이제 시스템들이 따라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저희가 흔히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의 줄임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본 요구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이죠. 보통은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마케팅 안에서도 SNS,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뭐 BTL, ATL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성과를 낸, 가장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낸 일, 그것이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거를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JD를 한번 다시 펼쳐보세요. 접점이 생길 겁니다. 거기에서 그 접점이 있는 영역을 성과 위주로 서류를 작성을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케팅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나의 핵심 역량이다 그러면 이것을 성과 위주로 어떻게 나열하는지. 퍼포먼스 마케팅은 일단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 유튜브, 각종 채널들이 있겠죠. 거기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할 수도 있고 키워드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광고를 함에 따라서 내가 플랫폼에 끌어들여온 트래픽, 요것이 나의 성과라고 보면 됩니다. 서류에서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이렇게 했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봤다는 건 그 자체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트래픽, 어느 정도의 성과를 불러왔는지를 명확하게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찝어주는 게 성과 위주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력서가 확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들 한번 생각해보죠. 100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직무 기술서를 보고 나도 이거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주절주절 써내려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무 기술서의 요구사항들을 다 해봤던 경험 자체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를 위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나의 핵심 역량을 잘 도드라지게 서류를 꾸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이력서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력서에서 외국계의 경우에는 커버레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옵셔널이라고 돼 있는데 옵셔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뜁니다. 하지만 커버레터는 내가 이력서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나의 강점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레이션을 명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는 꼭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커버레터는 무엇을 작성해야 되는 것인가?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글로 쓰는 작업이 아닙니다. 커버레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격은, 나의 일할 때의 나의 열정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지, 앞으로는 어떤 프로페셔널 인터레스트가 있는지를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제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장짜리일 수도 있고 수백 장짜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상대 회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요거를 제안하는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즈니스에 내가 제안하는 메시지를 커버레터에 녹여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장에 이쁘게 나는 누구이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내가 발전을 하고 싶은지 그것이 담기게 되고 내가 이력서에 내가 강조했던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나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상대 회사 비즈니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만약 입사하면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싶은지 숫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어차피 가설이 들어가기 마련이니 숫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꾸며서 다 보면 이력서, 제안서, 그리고 커버레터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재료들이 서류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접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원자와 다르게 이 사람이랑은 면접 때 한번 의논을 해보고 싶다라는 플러스 그 가산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보이기 마련이죠. 이번에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그냥 이력서를 내가 채워 넣는다, 내가 이런 거를 해봤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봤던 것들이 많은데 나의 성과가 무엇이고 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이게 공고에 어떠한 부분과 들어맞는지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 한번 메시지를 던져보세요. 나의 성과는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여기까지가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을 위해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의 그 두 번째, 면접입니다. 면접은 연봉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붙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연봉 협상이라는 그 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접은 내부적인 점수가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의 점수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내가 거기서 120점을 받아야 된다고 멘탈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턱걸이로 80점 이상이면 면접을 붙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협상의 기술에는 딱 한 가지 이론만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우위를 차지하는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통 60분, 1시간 정도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1시간을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을 두고 처음 10분은 그냥 인사와 간단한 인사, 자기소개 정도라고 쪼개놓고요. 두 번째는 15분 정도를 나의 경력 기반의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나의 제안, 서류 단계에서 제출했던 제안서의 확장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접의 메인 논의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5분에서 10분은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단계입니다. 질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10분 자기소개 및 인사는 좀 캐주얼하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굉장히 무겁게 대화가 시작되고 이미 소재를 거기서 경력 기반으로 디테일하게 내놓는 순간 어떤 질문이 날라올지 모르는 취약점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는 성격, 나의 취미,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이 면접장에 들어오게 됐는지 등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커버레터 또는 제안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오프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이름과 간단한 저의 배경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회사에 흥미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된 10분가량의 자기소개 이후에 면접을 한번 토픽을 이끌어 가보세요. 15분 남짓 동안 허용이 된다면 제가 좀 간단하게 제 경력 기반으로 무엇을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요. 그렇게 해서 굵직하게 내가 다녔던 회사들과 내가 했던 업무들 그리고 주요 성과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를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굵직한 것들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A 회사에서 A라는 업무를 해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 전에는 B라는 회사에서 2년 동안 이런 업무를 해서 이런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렛 포인트로 강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접관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겁니다. 이런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어땠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느낀 점이 뭐였나요? 어려운 점은 뭐였나요? 이렇게 경력 기반의 질문이 들어오는 건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어떠한 나의 경력 기반 질문이든 3가지 포인트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 3가지 A, 상황, B, 나의 행동, C, 결과입니다. 이 3포인트로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입사했을 때 보고를 만약 한다면 어떻게, 브리핑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에서 온라인 매출을 20% 상승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온라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죠.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트래픽을 돈으로 사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취했던 액션을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20%를 달성할 수도 있고 30%그 골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달성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의 배운 점, 시사점, 그 러닝이 무엇인지를 한 줄, 2줄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 기반으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든 이것만 잊지 마세요. 상황, 액션, 결과입니다. 요렇게 15분가량을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제안을 해보세요. 제가 서류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의논하고자 하는 메인 토픽은 비즈니스에 드리는 저의 제안입니다 라고요. 괜찮으시다면 20분 내지는 30분 정도 요 제안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좀 의논을 할 수 있을지 허락을 한번 받아보세요. 매우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제안서라는 프레임워크를 내가 가져가는 순간 그 안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은 사실 위험한 질문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준비해온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확 낮아집니다. 이를테면 5년,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이런 질문도 쉽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약점이 무엇인지요? 이런 질문도 쉽지 않죠. 그런 질문을 봉쇄하는 거죠. 원천 봉쇄하는 게 내가 프레임을 만들어 보낸 겁니다. 이 제안서라는 거를 인쇄를 해가는 게 되게 좋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면접을 할 때는 더 좋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면 되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형태든 엑셀이든 워드 파일이든 띄워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우선 제안서의 구성입니다. 지저분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가설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오프라인 매출이 100억, 온라인 매출이 20억이었다라는 가설을 먼저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신문 기사 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 가설을 기반으로 내가 X%의 매출을 이런 방향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이것이 가설이라고도 설명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의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20%, 그 X%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서에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는 개발 리소스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마케팅 예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프로그램마다 다르겠죠. 제안서를 설명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되는 점은 남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의 제한점이 이것이니 내가 한번 당신들에게 레슨을 주겠다라는 애티튜드로 다가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조금 건방지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최악인 거죠. 진심으로 나는 깊이 있게 이 시간을 위해서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사이트를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이 가설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팁을 줄 수 있는지요? 가령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번 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역으로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갖가지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한번 티를 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진심으로 면접관이 준 그 인사이트를 내가 또 고민해보고 싶다.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노트를 꺼내세요.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하세요.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말씀 주신 거 잠깐 좀 받아 적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아 적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받아 적습니다. 이 받아 적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부분에도 중요한데 거기에 받아 적는 내용은 결국엔 면접이 끝난 뒤 내가 바로 면접관한테 보낼 감사 레터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적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을 했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분위기가 제대로 흘러갔다면 면접이 아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인 하나의 비즈니스 미팅처럼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면접관한테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후보자한테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베스트입니다. 내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나왔나라는 느낌을 들게 했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제안서의 내용은 마무리 짓고 마지막 5분, 10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또 한번 양해를 구하세요. 이 질문은 3가지 필수 질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지원하는 팀, 그 팀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 팀의 꼴이 분기든 올해, 1년치든 KPI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질문,
팀의 골이 A였다면 그 A라는 골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의 골은 무엇인가요? 다시 바꿔 말하면 팀의 큰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한번 캐주얼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업무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사람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물어볼 경우에는 뭐 업무적인 걸 찾으세요? 아니면 사람적인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라고 하면 둘 다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총 3가지 질문, 스마트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제안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경력 기반의 설명도 3포인트로 상황, 액션, 결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돌발 질문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이런 후보자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도 플러스 알파의 노력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하지만 100점 만점에 80점 턱걸이로 붙는 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 150점을 받아야 그 뒤에 붙고 나서 진짜 협상이 시작할 때 우위를 차지한 입장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싸움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제안서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력과 모든 프로젝트들을 한번 상황, 액션, 결과로 한번 나열을 해보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즉흥적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실패 사례를 물어봤을 때 쓰십시오. 그래서 추가로 러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60분이라는 시간이 꽉 채워지게 되고 돌발 질문은 막을 수도 있고 나의 강점은 어필하면서 최고의 점수로 면접을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리허설도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경력 기반으로 설명을 할 때 제가 횡설수설을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깎이기 때문에요. 제안서도 마찬가지로 목소리의 톤, 표정, 그리고 나의 말투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내가 건방진 말투는 아닌지, 내가 가르치려는 말투 이런 건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좋은 점수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 그 3번째 현황 점검입니다. 지금 가상으로 예상하기로는 여러분은 면접에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 회사의 오퍼를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될 일이 현황 점검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돼요. 우선 면접에 120점, 150점 이렇게 높은 점수로 붙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위를 차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사 담당자의 KPI가 들어갑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면접에 높은 점수로 붙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성과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데려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퍼를 지금 상대 회사에서는 만들고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를 받아왔고 앞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현황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황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지금 받고 계신 모든 그 보상들을 쪼개봐야 됩니다. 쪼개보면 기본급이 있을 겁니다. 기본급은 이제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바뀌지 않는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기본급도 정기 상여금 또는 시점 상여금이라는 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에는 이런 추가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금은 이제 1년 동안 연말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아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죠. 성과급은 지난해, 지지난해에 얼마를 받았는지, 또 올해는 얼마를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지, 이것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스톡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스톡옵션도 5,000개, 10,000개, 이 숫자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톡옵션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사가라는 게 있어요. buying price라고도 합니다. 나의 행사가는 얼마인지, 주당 1,000원, 2,000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발행 주식을 나는 얼마를 받았는지, 옵션의 개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의 가장 최근 밸류에이션입니다. 그 회사의 가장 최근 가치이죠. 보통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무엇이었냐, 요거를 기준으로 많이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스톡옵션이 10,000개든 20,000개든 현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의 연봉 인상률, 내년의 연봉 인상률, 기본급, 성과급, 스톡옵션 모두 다 적용시켜서 프로젝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를 한다면 나는 얼마를 받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작년에 받았던 기본급, 또 연말에 받은 성과급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보면 이것이 나의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면 되죠.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1월부터 10월까지 또는 11월까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얼마를 받았는지, 또 연말에 뛰는 그 금액, 그 성과급은 얼마였는지 그래프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 선은 내가 스테이를 할 경우 10%든 20%의 인상을 받았을 때 기본급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그 추세선을 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는 겁니다. 두 개의 추세선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스톡옵션도 밸류에이션, 그리고 나의 행사가, 그리고 내가 받은 옵션의 개수를 한번 현금화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팔고 나가면 어느 정도의 현금성 가치가 주어지는지. 요 점검 단계가 이루어져야만 상대 회사에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물어보지 않은 채로 첫 번째 오퍼를 받았을 때 직관적으로 이것이 나한테 맞는 만족스러운 오퍼인지 좋은 오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고민 상담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현재 6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오퍼 받은 건 8천만 원입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오퍼인가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되묻는 질문은, 그렇다면 남았을 때 인상률을 고려해서 또는 성과금 받을 것까지 다 고려해서 스테이 했을 때의 추세선을 한번 보여주세요 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퍼랑 명확하게 어느 정도로 갭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는 오퍼를 기다리면서 현황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작년에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스톡옵션, 그리고 인상률, 올해의 인상률을 한번 반영해봐도 좋고요. 올해 쭉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내년도 인상률을 고려해서 한 2년치, 3년치의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은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 4번째, 희망연봉입니다. 여러분은 면접에 좋은 점수로 붙었고요. 현황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희망하는 건 뭔지 또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오퍼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아직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관합니다, 시점은. 희망연봉이라는 거 안에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직급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현재 내부 직급이 대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 회사의 회사 규모나 사업 규모나 팀의 규모, 책임 영역, 기타 등등을 다 고려했을 때 회사 내부의 레벨상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따라 연봉 레인지라는 것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희망 연봉을 얘기할 때 돈의 액수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입사를 했는데 나보다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 또는 내가 이전에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후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상대 회사에 나랑 똑같은 직급이거나 나보다 높은 직급으로 이미 재직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이미 돈만 보고 물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연봉을 생각할 때 직급이 가장 처음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직급이 명함에 찍힌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함에는 무슨 직급이든 자기가 알아서 찍을 수 있습니다. 명함에 찍힌 직급 말고 회사의 내부 인사 규정상 만들어 놓은 직급 테이블이 다 각기 존재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렇게 사원, 대리, 주임, 기타 등등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직급일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레벨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리라는 직급 안에 이제 P1, P2, P3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호봉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희망 연봉을 시뮬레이션을 할 때 나는 이런 정도의 직급에 내가 대리라면 뭐 과장 정도, 과장의 직급에 피어른 나의 동료는 이러한 경력들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러한 책임 영역들을 가진 사람들 과장 직급이어도 어떤 과장은 팀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과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직급에, 어떤 롤에, 어떤 책임 영역을 원하는지. 물론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죠. 그 다음이 리포팅 라인입니다. 아직 돈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상대 회사에서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구조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요거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과장급으로 들어가면 팀장이 있는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부사장 직속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리포팅 라인이 팀장이 아니라 부사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 이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격상 중간에 팀장 보고를 제치고 직접 의사결정자랑 소통하는 것을 원하는 성격이다. 나는 그게 좋다라고 하면 이미 희망 연봉이라는 걸 생각할 때 리포팅 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 거죠. 저는 이러한 구조에서 리포팅 라인은 이렇게 되고 내부 직급은 이 정도 되고 이런 책임 영역을 내가 주도해서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봉, 희망 연봉이라는 거를 실제 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전 강의에서 그렸던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선은 내가 작년에 받았던 추세선, 그리고 스테이를 할 경우 인상률을 고려한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한 선, 그 회색 선이 하나 더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것은 오퍼를 받은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그러면 저는 스테이를 했을 때 월급, 그 고정급이 월 500만 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오퍼를 받았을 때 월 600만 원이라는 100만 원이 인상된 고정급을 제시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연말 12월 쪽에 보시면 스테이를 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급격하게 뛰면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저한테 주어집니다. 근데 오퍼를 받은 추세선을 보면 12월에 받는 성과급은 현저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현저히 떨어지냐면 여러분은 이제 2월이든 3월이든 연 중간에 입사를 하게 되면 다음 성과급 사이클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포함이 된다 그래도 100%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6개월 정도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첫 6개월에 상대 회사에 들어가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 또한 회사에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월 고정급을 100만 원 인상을 해준 오퍼를 던져준다 한들 회사한테는 득인 거죠. 왜냐하면 연말 평가에 그 후보자는 입사를 해서 100% 받지 않는다는 거는 오퍼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금 흐름상 보면 1년, 최소 1년, 많게는 2년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성과급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연봉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실 때 이 성과급의 갭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음 성과급 사이클에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지, 그 사이클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포함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갭이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연봉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실 때 월 고정급 여러분 다 하실 줄 압니다. 월 고정급은. 근데 쭉 나아가서 성과급이라는 그 갭, 그 두 개의 선에 명확히 보이는 그 700만 원, 800만 원의 갭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일시금으로 요구를 하던 또는 스톡옵션으로 요구를 하던 또는 기본급 인상으로 요구를 하던 희망연봉이 바뀌게 되죠. 첫 6개월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 고려해서 저는 기본급 1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라는 이런 희망연봉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그 회사 쪽에서 안 된다면, 그러면 그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남짓되는 금액을 현 시점에서 제가 입사할 때 일시금으로 주실 수 없을까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오퍼들 중에는 사이닝 보너스가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스톡 옵션이 포함된 것도 있고요. 또는 기본급이 인상이 월등히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협상을 하기 나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은 기본급의 인상입니다. 기본급 인상이 첫 번째,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 그것을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그 갭에 한해서 일시금, 사이닝 보너스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또 그것마저도 안 됐다면 소정의 스톡 옵션 또는 주식의 형태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첫 6개월, 첫 몇 개월 동안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것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양측이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좀 되짚어 보면 여러분은 이미
100점 만점에 120점, 150점 이상을 받은 최고의 후보자, 무조건 뽑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현황 점검에서 명확하게 이해한 기본급, 성과급, 스톡옵션, 기타 등등을 다 파악한 후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 갭이 발생하는 그 성과급의 갭이든 어떠한 형태의 갭이 발생하는지 어디서 발생하는지 얼마가 발생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6천에서 7천, 7천에서 8천 이런 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히 연봉 5천에서 6천으로 약 1,000만 원가량의 인상을 제안받았으나 실수령을 보면 내가 스테이를 했을 때보다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성과급의 갭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은 약 연봉 7천만 원 이상이 되면 사실 100만 원이 오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수령으로 보면 몇십만 원 안 됩니다.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7천만 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월 고정 실수령이 500만 원이라고 치면 거기서 530만 원이 된다 한들 여러분이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에 530만 원으로 계속 받으면서 있다가 연말에 약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성과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재직 중이어서 이미 받고 있는데 저는 뒤늦게 입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그때 가서 요구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시금 형태든 기본급 인상이든 스톡옵션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그 패키지를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희망연봉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 중 5번째, 처우 협상입니다. 이제 오퍼를 받기 직전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감사 레터입니다. 저는 이거를 포스트 인터뷰 레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면접 당시에 의논을 했던 그 제안서를 기반으로 의논을 했던 그런 시간들 중에서 여러분이 받아 적었던 요 포인트, 그 면접관의 인사이트에 대한 팔로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 레터라 그래서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당신의 회사를 사랑합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팔로우업 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안서를 기반으로 이러이러한 인사이트를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가볍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며 한 장 안에 요약을 해서 레터 형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레터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헤드헌터를 끼지 않고 진행을 하셨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서 꼭 면접관에게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 레터를 보낸 이후 여러분은 이제 우위를 차지한 입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처우 협상은 인사 담당자와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처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겠죠. 그래서 설령 내가 오퍼를 받았는데
원하는 숫자가 안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티를 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오퍼든 간에 그 연봉이 낮던 높던 내가 좋아하던 아니든 먼저 감사의 표시를 해주세요. 인사 담당자와 한 편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사 담당자의 서포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에게 최고의 오퍼를 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라고,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퍼가 날라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퍼는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통화나 미팅으로 듣는 이야기는 사실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현재 주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직을 하기 위한 이 결정은 나 혼자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부양자가 있다면 나의 부양자, 피부양자들과 같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가 이거를 받아야만 좀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청하세요. 인사 담당자에게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 내가 원하는 숫자의 오퍼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받고 싶은데 첫 번째 오퍼에 1억이 적혀 있던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너무 또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수로 또 이런 시나리오에서도 확인하고 짚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OK 결정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최소 하루 정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도 입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인생의 중대한 결정 중에 이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결정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OK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은 오퍼를 줘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오퍼를 이 가족과 한번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꼭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고 하루 정도는 갭을 두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뒤에 이 똑같은 시나리오에서 자, 그러면 오퍼에는 사인을 하겠다는 의사 정도는 먼저 밝히세요. 그리고 필수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급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혜택들, 복지 포인트든 연차든 기타 혜택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짧은 미팅을 하나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현금성에로 적혀 있는 그 오퍼의 숫자들은 이해를 하셨다면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내부 직급 체계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퍼에는 스톡 옵션의 현금 가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따로 잡아서 최근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총 발행 주식은 몇 개였는지, 그 중에 나는 몇 개를 받는 것인지 이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행사가입니다. 총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에 나의 행사가가 9,900원이면 100원이 남는 꼴이죠. 근데 그 부분은 오퍼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지 않고 바로 사인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게 됩니다. 저 후보자는 자기가 무엇을 받는지도 모르는 채 사인을 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보통은 이 부분도 많이들 지나칩니다. 스톡옵션 10,000개, 20,000개 그러면 좋은 거겠지 라고요. 근데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명절이든 연말이든 그 회사만의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회사의 고유 혜택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가 무제한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자사의 상품을 더 싸게 할인해서 살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복지 포인트 형태로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직원 또는 직급, 직종마다도 혜택이 다릅니다. 특정 직군에게는 10만 원 또는 몇만 원 상당의 쿠폰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각종 혜택들이 무엇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해피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시나리오겠죠. 내가 받은 연봉이, 내가 받은 오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죠. 난 여기서 더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위를 이미 차지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싫은 티 또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가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오퍼는 감사의 표시를 뜻하고 고민을 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설령 그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오퍼여도요. 그리고 나서 이 전전 단계에서 구상을 하신 그 희망연봉 추세선, 요거를 다시 한번 꺼내주세요. 여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선은 오퍼를 받은 금액이 기본급, 성과급, 기타 등등으로 나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필수로 물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나의 기본급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회사의 성과급 사이클, 평가 사이클에 내가 포함이 되는지도 물어보셔야 되고 포함이 된다면 내가 100% 성과급을 지급받을 대상인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간혹 포함이 되는데 총 12개월 동안 6개월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절반만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냐 안 되냐만 물어보면 안 되고 포함이 된다면 100% 내가 대상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필수 질문을 먼저 물어보시고 내가 검토 후에, 고민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잠깐 퍼즈, 잠깐 멈춰 놓고요. 이제 책상으로 돌아가셔서 희망 연봉 그리고 현황 점검의 그래프를 꺼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 추세선들을 오퍼의 추세선을 넣는 거죠. 오퍼의 추세선을 넣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그 성과급의 액수, 요거를 하나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그리고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지, 제일 좋은 건 기본급 인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이닝 보너스인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겁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대부분 1년 또는 2년 동안 근데 귀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필수 근무 기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받으시고 2년 동안 필수 근무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2천만 원을 다시 회사에 되돌려줘야 되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톡 옵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오퍼에 대한 거절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서포터입니다. 저는 희망 연봉을 이전에 오퍼를 주시기 전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그 그래프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과급이 차액이 나는 그 발생하는 부분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해주셔서 요 부분에 대한 내가 스테이를 하면 받을 그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지금 시점에서 일시금 또는 기본급의 형태로 해주실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고요. 근거 자료는 지난 2년 또는 3년 동안 여러분이 받으셨던 성과급 금액과 또 평가 기준에 한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부 평가를 받으셨는지 요 정보입니다. 회사의 기밀사항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내부 기준상 받았던 평가,
전체를 뭐 10단계로 놓고 보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해당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그동안 받아왔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스테이를 하면 이 정도는 받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는지, 요거를 표현하는 거죠. 근거를 기반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프와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서면으로 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보상을 나에게 기본급으로 해달라고만 요청을 하세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명시하진 마시고요.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검토 후 2차 오퍼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잘 보셔서 우위를 차지했다면 1차 오퍼와 다른 숫자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오퍼에서 또 시나리오가 갈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오퍼를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오케이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니터 앞에선 웃고 계시겠지만 하루 정도 시간을 꼭 두세요. 그리고 그와 다른 시나리오겠죠. 2차도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직급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내부 레벨상 이 정도 직급인데 상대 회사에 들어갈 경우 어떤 직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의 동료는 누가 될 것인지를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제안서에 명시했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직급에 또 이 정도 보상을 받았으면 한다라는 거를 이제는 숫자를 명시할 단계입니다. 그것이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1억이든 나는 이 정도를 숫자를 명시해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희망한다라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회신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래프와 근거 자료는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숫자 정도만 명시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다 한다고 했을 때 길게는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무조건 지금 테이블에 있는 요 오퍼를 사인하지 않으면 끝이다. 이 기회는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 연봉 협상, 처우 협상이라는 단계는 빠르면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리기도 하니 그렇게 마음을 좀 여유롭게 먹으시고 또 강압적인 분위기는 절대 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오퍼를 받으시면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최종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면으로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말로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또는 다른 그냥 이메일의 본문으로 들어오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팅도 후속 미팅을 꼭 세팅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처우 협상은 1차에서 끝날 수도 있고 2차, 3차로도 이어질 수 있고 기간은 빠르면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 중에 6번째 최종 확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퍼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결정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했죠. 아직 퇴사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최종 확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부 직급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부 직급은 다시 명함에 찍히는 직급이 아닌 회사 내부 직급 체계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나와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요거를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연차인지, 같은 학력인지, 같은 회사 출신 아니면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이 있는 건지 이런 다이내믹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리포팅 라인, 나는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인가? 나의 매니저가 누구인가? 요겁니다. 나의 성과를 평가할 사람이 누구인가? 요거를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음 기타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며 교육 프로그램이며 뭐 보험, 기타 등등의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 그 다음은 근무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재택근무도 잘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들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그것 또한 오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 단계에서 꼭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인지 또는 외부에서 활동을 한다면 뭐 나한테 어떠한 법인카드가 주어지는지 기타 등등 근무 형태, 어떤 형태로 내가 근무를 하게 될 것인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입사를 하시면 그 다음은 연차는 몇 개를 받으시는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1년에 15개 이렇게 열 몇 개를 받게 되는데 중도에 입사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는 내가 몇 개를 부여받는지.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2개가 남았습니다. 이 2개는 좀 더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2개 중에 하나는 매니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니저와의 만남입니다. 매니저와의 만남, 요거를 스킵하면 여러분은 입사하는 회사에 내 매니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면접장에서는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퍼에 사인을 한 순간 그 회사에서는 긴장이 어느 정도 풀어지겠죠. 사인을 했기 때문에요. 그 정도 커미트먼트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제 가드를 내립니다. 그 시점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퍼에도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됐으니 그리고 면접장에서도 인사는 나눴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매니저와 한번 의논을 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되면 매니저와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매니저와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점심은 너무 좀 오바인 것 같고 제 의견으로는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많게는 개인적으로 한 매니저를 5번 이상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리까리하면 계속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 들어가면 심지어 사이닝 보너스까지 받은 상태라면 2년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나의 매니저가 될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매니저의 만남에서는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냐? 일적인 대화는 최대한 배제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적인 대화는 사람이 일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좋은 이야기와 뭐 조언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좀 부정적인 이야기나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화가 오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민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회사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취미 활동, 뭐 주말에는 뭐 하는지 그냥 나는 매니저님과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남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계속 만나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이제 대화를 오가면서 성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 아니면 또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일에만 너무 인생을 투자하는 분인지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자녀는 있는지 심지어 뭐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며 애완동물은 있는지
저는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입니다. 매니저는 저의 성과, 저의 리포팅 라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의 성과를 평가할 사람이고, 이해관계자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옆 팀일 수도 있고요. 재무 이런 곳일 수도 있고, 또 인사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나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매니저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이해관계자는 A, B, C다. 그렇게 되면 그 A, B, C를 이제 다시 한번 만남을 갖는 겁니다. 매니저로부터 연락을 받으시면 되겠죠. 연락처를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랑도 사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겁니다. 점심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이 제일 가볍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들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관계자와의 성격들이 파악이 됐겠죠. 그리고 매니저의 성격이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상상하실 때 명확하게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받고 이 정도 직급인 건 그건 숫자로 나타나는 거니까 누구나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사람들과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이런 매니저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 단계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리스크를 떠안고 가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직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만남을 가지지 않은 채로 이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환경이고 어떤 사람들과 일할 것인지 충분한 이해가 있은 후에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퍼에 사인을 했어도 여러분 오퍼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귀속력이 없습니다. 오퍼에 사인을 하고도 언제든 발을 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관계자, 매니저와 꼭 만남을 가지셔서 필요하시면 수차례 만남을 가지시고 간혹 이제 매니저와의 만남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을 오퍼를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굳이 거절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단서들을 이런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 조각조각 모으셔서 다음 이직 때는 꼭 깊은 이해도가 있으신 채로 뛰어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에 활용하는 7가지 시스템 중 7번째, 퇴사와 입사입니다. 우선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퇴사와 입사에 있어서 모두가 급하지만 아무도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두가 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급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제 30일이라는 그 노티스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면 최대 30일까지 이제 노티스라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오늘 퇴사 통보하고 오늘 퇴사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대 30일까지 여러분은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이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30일을 그냥 노티스 기간이라고 상대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저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은
최소 30일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직 대상 회사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이것은 회사에서 이제 정해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30일 카운트다운은 언제 되는 것이냐? 요겁니다. 30일 카운트다운은 오퍼에 사인하는 시점에서부터 D-30이 되는 게 아닙니다. 30일 카운트다운은 여러분이 현재 회사의 매니저와 인사과와 면담을 한 후로부터, 면담이 잡힌 후가 아니라 내일 면담이 잡혀 있으면 내일부터 마이너스 30일 카운트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할 회사에는 나는 30일 노티스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돌아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나의 상관과 나의 매니저와 인사과, 기타 등등 면담들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첫 면담이 이루어진 순간 다시 이직할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오늘 면담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30일 후 저는 입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오퍼에 사인할 때 날짜를 시뮬레이션 하셔서 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면담이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회사에 껄끄러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미 이직할 회사에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요. 라는 불편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나오셔야겠죠. 그래야 1주든 2주든 3주든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우선 가장 급한 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이메일 형태로 먼저 통보를 하는 겁니다. 매니저에게. 이메일 형태로 저는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퇴사 통보를 합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서류 작업들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서면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그냥 면담으로는 퇴사 통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아직 퇴사 통보가 안 됐고 진행이 안 됐는데 갑자기 다다음 주에 간다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불편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면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요. 퇴사 통보에는 그냥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금일 몇 날 몇 시부로 퇴사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퇴사 면담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이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멘트는 여러분의 꿈꾸던 직장을 찾았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이 뭐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 나는 살면서 꿈꿔왔던 게 지금 갑자기 우연히 내 눈앞에 들어와서 이걸 잡아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표명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든 그 직무든 그 근무하는 국가든 뭐든 간에 사실 매니저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이 본인이 꿈꾸는 그런 드림잡을 찾았는데 말이죠. 설령 돈을 더 준다고 한들 붙잡고 있어봐야 항상 이 사람은 드림잡을 내보낸 그냥 지나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데리고 있어봤자 손해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줄을 끊는 방법은 그렇게 드림잡, 꿈꾸던 직장을 찾았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이 회사에서는 나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궁금하다고 치면 드림잡이라고 하지 말고 현재 받은 오퍼를 그냥 읽어주세요. 이런 오퍼를 받았다고요. 이런 연봉에, 이런 혜택에, 이런 직급에, 이런 리포팅 라인으로 이런 책임 영역을 받고 있다. 어떤 회사에 간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오퍼를 받았냐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 남고 싶은데 사실
가족과의 의논을 한 결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번 설명하듯이 해보십시오. 실제 사례로도 그렇게 했을 때 이직 대상 회사에서 20% 연봉 인상을 제안받았으나 현재 회사에서 30%의 카운터를 받아서 그냥 현재 회사에 남는 분도 많이 많습니다. 그분한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20%를 원래 받는 건데 원래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30%의 연봉이 뛰었으니 그만한 게 없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드림잡을 찾았던 아니면 카운터 오퍼를 받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사 일정도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셨겠죠. 면담으로부터 30일.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것도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이 그러면 2주 동안 더 다니셔야 되고 나머지 2주는 이제 개인 쉬시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그동안 여러분이 그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어냈던 모든 성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모든 지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남은 2주 동안 동료들과 또는 상사들과 해야 되는 것은 현재 회사, 다니고 계신 회사에 대한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퇴사가 확정이 되면 교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회사는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저 사람은 이런 게 문제고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긴 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갈 때 그런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이제 남을 사람들이 더 많겠죠. 여러분 중에 이제 소수만 이직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예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에티켓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안 지키면 여러분의 손해인 거죠.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에 그냥 2주, 3주 되는 기간 동안 현재 회사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되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 이 회사에 이러한 비전이 있고 이런 직무에는 이런 긍정적인 것이 있고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회사도 정말 너무 좋다. 나는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개인적인 흥미를 찾아서 가는 거지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회사의 안 좋은 점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직은 지금 한번 할 때 영원히 상대 회사에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난 이번에 이직하면 10년, 20년은 다녀야지. 최소 5년은 다녀야겠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요령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직을 하다 보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또 다른 오퍼를 다른 회사로부터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레퍼런스 체크 때문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발자취는 항상 깔끔하고 멋있어야 되며 현재 회사를 욕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2주를 다니셨고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2주 동안은 무엇을 하면서 쉴지,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평소 하고 싶었던 걸 하시되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은 좀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병원을 가시는 거, 그렇죠? 병원 그리고 은행 이런 금융 업무들 이런 거는 입사해서 내가 초반에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기간 동안에는 꼭 병원도 가시고 은행 업무도 보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실제 일하게 될 사람들 몇 분을 더 이제 만나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입사를 했을 때 정말 편안하게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미 여러분은 매니저와 이해관계자들은 많이 만나셨을 거니 그리고 나머지 쉬는 기간 동안도 기회가 된다면 몇 명을 더 만났을 거니 사람 스트레스 없이 이제 데이 1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급하지만 아무도 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의 급하다라는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평정심을 가지시고 퇴사와 입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해 성공적인 이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